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서울의 야경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젖어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지고 있었다. JK그룹의 회장실 그 꼭대기층에서 권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도시의 심장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빌딩과 불빛은 그가 지배하는 왕국의 일부였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의 사촌이자 JK그룹의 부회장인 최민환 그 뱀 같은 인간이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지혁의 손가락이 휠체어의 조이스틱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움직였다. 사고로 잃어버린 두 다리의 감각 대신 그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과 냉소만을 얻었다. 비서 김 실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민환이 이사들을 은밀히 접촉하며 지역의 건강 문제를 경영 능력의 결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보고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역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결코 약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장애는 극복의 상징이 되어야 했지 동정이나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경무 끝에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차량은 특별히 개조되어 손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했다.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민환을 올가맬 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 소리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그저 풍경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비를 맞으며 종종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다. 손에 든 작은 케이크 상자가 빗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오늘은 하나뿐인 남동생의 생일이었다.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의 고된 노동도 기꺼이 감수했다. 그녀의 삶은 늘 팍팍했다. 부모님이 남긴 빚과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학업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지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작업실을 열어 마음껏 그림을 그릴 날을 꿈꾸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첨벙거렸다.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녹색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 버스를 놓치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다시 한번 고쳐 안고는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만이 보일 뿐이었다.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그녀는 희미한 불빛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권지혁의 차 안에서는 긴급 경영 현안을 알리는 메시지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단 1초의 부주의였다. 그가 다시 전방을 보았을 때 한 여자의 형체가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못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충격음이 빗소리를 갈랐다. 권지혁의 차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섰고 차 앞에는 이서연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소중히 품고 있던 케이크 상자는 길바닥에 나뒹굴며 하얀 크림을 쏟아냈다. 순식간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수궁어림, 그리고 터져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지혁을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최민환이 이 일을 어떻게 이용할지 불보듯 뻔했다. 장애를 가진 회장의 부주의한 운전. 그것은 그의 자리를 빼앗기에
더할 나위 없이 조구운 명분이 될 터였다. 김 실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혁은 이미 모든 감정을 지운 채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에서 그는 연민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저 여자의 신원 가족관계, 부채 상황까지 전부 알아내 1시간 안에 병원 VIP 병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서연은 정신이 아득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골절상으로 몇 달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장 내야 할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다. 동생의 생일 케이크는 산산조각 났고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전동 휠체어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그 위에는 차가운 표정의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사과의 말도 없이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비인간적이어서 서연은 마치 자신이 감정 없는 사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혁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서연 씨, 22살 미술 전공,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사채 5천만 원, 연, 심장병을 앓는 남동생의 수술비 3천만 원 자료안.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두려웠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는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믿을 수 없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법적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세간의 입을 막고 자신의 진심 어린 책임감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의 대가로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동생의 수술비 전액과 평생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미친 게 틀림없었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돈으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그녀가 소리치려던 순간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서연 씨.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빚더미에 앉아 남동생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든가. 그는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서연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남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혼인계약서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저당 잡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잔인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하룻밤은 지옥처럼 길었다. 이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이 끝없이 충돌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오만한 제안을 걷어차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병상에 누운 동생의 얼굴과 한숨 쉬는 부모님의 영정이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걸렸다.
이것은 거래였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팔아 가족을 구해야만 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뜬 권지혁이라는 이름 대신 김 실장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이 차에 실감하기도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채가 청산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동생은 JK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배정되었다. 돈의 힘은 무서웠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절망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서연은 집이 아닌 낯선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지혁과 김 실장,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공증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하얀 드레스도 축하의 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서류와 펜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펜을 쥐고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펜촉이 종기에 긁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권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서명은 간결하고 힘이 넘쳤다. 서류에 찍힌 두 사람의 도장은 그들을 법적인 부부로 묶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감정적 교류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지혁은 휠체어를 돌려 먼저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이제 권지혁의 아내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고 그의 뒤를 따라야 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요새에 가까웠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건물은 온통 차가운 돌과 유리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빼닮은 공간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엄격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엄상무입니다. 이 댁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딱딱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저택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한 후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소음을 싫어하십니다. 허락 없이는 서재와 서쪽 별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모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 합니다. 규칙은 끝이 없었다. 그것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한 족쇄였다. 그녀는 이제 이 황금빛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된 것이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렇게 감옥 같은 첫날이 시작되었다. 너무나도 넓고 조용한 방에서 잠을 깬 그녀는 어색하게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세계적인 셰프가 만들었다는 음식은 훌륭했지만 그녀의 입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헤매었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도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새로 들인 가구나 값비싼 애완동물처럼 취급했다. 그는 수시로 인터폰을 통해 그녀를 불렀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책을 가져오게 하거나 난해한 경영보고서를 감정 없이 읽게 시켰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 서연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묵묵히 그의 지시를 따랐다. 반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계약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와는 다른 무언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편린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시험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사실 지역은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신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과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인 이 여자가 어떤 변수가 될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단순한 속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지. 어느 날 저녁 처음으로 두 사람은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지역이 먼저 침묵을 깼다. 생활은 할만합니까? 그의 질문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상품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저여야만 했나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자신이었는지. 그녀의 질문에 지역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다. 동반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구매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은 텅 비어버린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감옥이었다. 황금 3장에서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이서연은 점차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의 유령 같은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잠들었다. 권지혁의 그림자처럼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점차 무감각한 체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단단하게 굳었다고 믿었던 감정의 표면에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찾아왔다. 낯선 침대에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서연은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저택의 기계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차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고통에 찬 신음과 억눌린 비명이었다. 소리는 그녀가 출입을 금지당한 권지혁의 침실이 있는 서쪽 별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규칙을 어겨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였다. 하지만 본능적인 연민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 소리는 오만한 지배자의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감시하는 CCTV가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육중한 원목으로 된 그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거대한 침대 위에서 권지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거칠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악몽에 사로잡힌 듯 했다. 아버지 안 돼. 제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잠꼬대는 그녀가 알던 냉혹한 권지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목격했다. 그때 엄상무가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났다. 사모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악몽을 꾸십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서연을 돌려 세웠지만 서연의 뇌리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지혁의 얼굴이 깊이 각인되었다. 두 번째 균열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찾아왔다. 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스케치북에 정원을 그리고 있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동시에 모든 창문의 두꺼운 강철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왔다. 순식간에 대낮의 저택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요새로 변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테러라도 일어난 것일까? 잠시 후 권지혁이 휠체어를 타고 서재에서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는 서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의 중앙 제어판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조작하며 김 실장과 통화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그렇다면 시스템 오류다. 당장 보안팀 전체를 소집해. 이런 실수는 용납 못해.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의 보안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과시나 유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생존자의 본능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실체적인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균열은 며칠 뒤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에서 일어났다. 2층 높이까지 책이 빽빽하게 꽂힌 도서관은 지혁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리프트를 타고 높은 곳의 책을 꺼내 보곤 했다. 그날도 그는 리프트에 의지해 2층 높이의 책장에서 오래된 법률 원서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의 모습을 몰래 스케치하고 있었다. 얼음 같은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공사 현장에서 울린 미세한 진동 때문인지 아니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그가 타고 있던 리프트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두꺼운 원서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책이 향하는 곳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머리 위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위험해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친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힘으로 떨어지는 책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휠체어를 잇는 힘껏 밀쳐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서연 역시 균형을 잃고 그의 옆으로 넘어졌다. 순간 도서관에는 정적이 흘렀다. 넘어진 서연과 휠체어에서 반쯤 몸이 기울어진 지혁, 그리고 그들 옆에 놓인 육중한 책만이 남아있었다. 지혁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이서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계약으로 묶인 자신을 증오해야 마땅한 여자. 그는 화를 내거나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왜? 그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왜 자신을 구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서연은 넘어진 채 고통스러운 다리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진심이었다.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냉기가 아닌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무너진 가면을 황급히 고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그녀가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불렀다. 당장 주치의를 불러 이서연 씨가 다쳤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투명하고 단단한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의 방으로 최고급 미술 도구 세트가 배달되었다. 김 실장을 통해 전달된 그 선물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것은 사과도 감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감정 표현에 서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로 받은 파스텔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낮에 보았던 혼란에 빠진 그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권지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보이지 않는 적에게 둘러싸인 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꺼운 갑옷의 틈새로 그의 맨살을 보고 만 것이다.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어느새 연민과 호기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의 사건 이후 권지혁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지혁의 명령은 여전히 차가웠고 서연의 복종적인 태도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의 두께는 이전보다 확실히 얇아져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가해자로만 보지 않았고 지혁 역시 그녀를 그저 계약의 일부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불안한 동거인이 되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깨졌다. 어느 날 오후 김 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지혁에게 보고했다. 부회장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부회장 그 이름은 권지혁의 사촌인 최민환을 의미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혁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완벽한 무표정의 가면이 씌워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최민환이 과장된 웃음소리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호감 가는 신사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지혁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나.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몸은 좀 괜찮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환의 시선은 곧 지혁의 곁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징휘한 골동품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쪽이 소문으로만 듣던 재수씨로군. 만나서 반가워요 재수씨. 나는 지혁이 형 최민환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느끼하게 웃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과 지혁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우리 지혁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재수씨가 고생이 많겠어요. 갑작스러운 결혼이라니 얼마나 로맨틱해. 두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형한테만 살짝 말해줄 수 있나?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한 정교한 신문이었다. 권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형님, 그런 사적인 질문은 실례입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순간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뻔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준비한 시나리오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독한 심리전의 현장이었다. 최민화는 식사 내내 교묘하게 지혁을 공격했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꺼내며 지혁의 최근 경영 판단을 은근히 비판했고 그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심으려 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우리 지혁이를 잘 보살펴줘요, 재수씨. 재수씨 같은 헌신적인 간병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며 그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 서연은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불편한 관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민환이 지혁의 다리를 쳐다보며 동정하는 척 위선을 떨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지난밤 악몽에 시달리던 지혁의 모습 도서관에서 위험에 처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지혁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버님.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 테니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지혁은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최민환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최민환이 돌아간 후 저택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연기를 하느라 소진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조혜민화는 당신이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를 조심해. 그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돼. 그것은 단순한 규칙의 하달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자신의 세계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를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고용인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저택을 맴돌던 막연한 위협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이름은 바로 최민환이었다. 자신의 이 기묘한 결혼은 단순한 사고 무마용 위장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방패이자 칼이었다. 황금 세장 속 그녀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혁은 모두가 잠든 후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쪽 별채에 위치한 그의 서재는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된 저택 안의 또 다른 요새였다.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라 그의 전쟁 지휘 사령부였다. 벽 한쪽은 JK그룹의 조직도와 최민환의 인맥,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것은 최민환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몇 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두 다리를 앗아간 바로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서연과의 교통사고 역시 최민환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꾸민 어설픈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그의 결혼은 그 음모에 대한 즉흥적인 카운터펀치였다. 스캔들이라는 약점을 책임감 있는 로맨스라는 서사로 뒤바꾸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이서연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는 것. 그것은 환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수였다. 그는 숨겨진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지혁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서연, 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변수로군.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최민환이 다녀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서연은 이제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킹의 역할을 하는 권지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동생을 돌봐주던 이모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이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민준이 수술받았어.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했대.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수술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막연한 꿈과 같은 것이었다. 이모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익명의 후원자가 민준이의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의 치료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익명의 후원자. 그런 우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권지혁. 감사함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복잡한 혼란스러움이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돈으로 샀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 가족의 미래까지 사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선의인가 아니면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인가? 그녀의 마음이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의 행동은 그녀가 그어놓은 악당이라는 경계선을 자꾸만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가 휴학했던 미술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이름으로 전액 장학금이 신청되었으며 등록금은 물론이고 재료비까지 지원되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꿈. 권지혁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 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서재 문을 허락 없이 노크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무감정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무서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그에게 똑바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대학에서 온 장학금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죠? 제 동생 수술비, 그리고 이 장학금까지. 왜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계약의 일부일 뿐이야. 당신의 가족 문제가 안정되어야 내 곁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테니. 그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치부하려 했다. 감정적인 교류를 극도로 꺼리는 그 다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대답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제 꿈까지 사들이는 게 계약 조건이었나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당신이 돈으로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지혁이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가 무언가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혁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확실한가? 그는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살벌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가 처음 보는 종류의 드라이 오쩌또에 위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무세운
무슨 일인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복잡한 보안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자 서재의 벽 한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그의 전쟁 지휘 사령부였다.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혁은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듯 턱짓을 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단 한 번만 말할 테니. 그는 서연을 작전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스크린에 며칠 전 그들의 교통사고 현장 영상과 분석 자료를 띄웠다. 우리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나를 노리고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갑자기 끼어들어 연쇄 추돌을 유발하고 사라진 트럭. 그 트럭의 운전자는 대포차를 이용한 전문 범죄자였다. 모든 것은 그가 운전 중에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들은 내가 장애로 인해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스캔들을 만들어 날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거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럼 저는, 지혁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지. 하지만 당신이 그 현장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목격자가 된 순간 당신 역시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진짜 이유를 이제 말해주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을 이 성벽 안으로 데려와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는 스크린에 최민환의 사진을 띄웠다. 바뀌었다면 당신은 그저 귀찮은 증인으로 처리되었을 거다. 하지만 이 안에서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을 건드리는 건 곧 나를 공격하는 거라는 뜻이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악몽 철통 같은 보안 최민환의 위선적인 방문,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이해할 수 없던 친절까지. 그것은 모두 그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감옥은 사실은 그녀를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녀를 올감했던 계약은 그녀의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던 것이다. 방금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 최민환의 사람들이 당신의 옛날 집과 동생이 입원했던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더군. 지역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증오하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최민환의 사진이 가득한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 위험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인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는 동맹이 될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게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비밀 작전실. 그 숨막히는 진실의 공간에서 이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이 거대한 음모의 파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포와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권지혁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벽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면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떨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연극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연 배우가 되기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한마디는 모든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채무자의 질문이 아니었다. 같은 참회에 있는 전우가 지휘관에게 묻는 임무에 대한 질문이었다. 지혁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예상했던 공포가 아닌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동료의식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그는 그녀를 작전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이끌었다. 스크린에는 최민환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떠올랐다. 지혁은 그녀에게 최민환의 성격과 행동 패턴, 그리고 그가 포섭한 이사들의 명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최민환은 분명 그녀에게 접근해 올 것이며 그녀를 회유하고 정보를 빼내려 할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바로 그 미끼를 무는 것이었다. 순진하고 남편에게 불만을 품은 어린 아내를 연기하며 그의 경계심을 허물고 역으로 그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혁은 서연에게 상류층의 대화법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의심을 사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법 등을 가르쳤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치열한 전략 회의자 생존을 위한 훈련이 되었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감성은 정보전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시험 무대는 JK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였다. 그곳은 최민환을 비롯한 사교계의 모든 이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서연이 권지혁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했다. 파티에 가기 전 두 사람은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그것은 연인들의 낭만적인 준비 과정이 아니라 출정을 앞둔 장수들의 갑옷 점검과도 같았다. 초애민환은 분명 그의 아내를 통해 당신에게 접근할 거야. 그의 아내는 허영심이 많고 입이 가벼우니 그녀를 공략해. 지혁은 그녀의 드레스 코드를 점검하며 말했다. 우아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순진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작은 브로치를 달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도청장치다. 위급할 땐 중앙의 보석을 눌러. 파티는 화려했다. 거짓된 미소와 공허한 대화가 샴페인 거품처럼 떠다녔다. 지혁과 서연은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다. 지혁은 과묵하고 권위적인 회장의 모습을, 서연은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는 수줍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연출했다. 예상대로 지혁이 잠시 다른 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최민환과 그의 아내가 서연에게 접근했다. 최민환의 아내는 온갖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재수 씨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워낙 무뚝뚝하셔야지. 젊고 예쁜 나이에 저런 남자 옆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녀는 서연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지혁에게 배운 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최민환의 아내는 서연이 완전히 넘어왔다고 확신하고는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을 험담했고 최근 최민환이 중요한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비밀스러운 골프 회동을 자주 갖는다는 이야기까지 흘렸다. 서연은 맞장구를 치며 그 대화에 등장하는 이름과 장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새겼다. 저택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곧장 작전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녀는 단순한 대화 내용을 넘어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말투의 뉘앙스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예술가로서 단련된 그녀의 기억력과 관찰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역은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인물 관계도에 새로운 정보들을 빠르게 추가했다. 서연이 언급한 이름들은 최민환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인물들이었고, 골프 회동이 열린 장소는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 중 하나였다. 서연이 가져온 정보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되었다. 지역은 감탄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그가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서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잠깐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최초의 사고 현장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 트럭 운전사의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뱀이 칼을 휘감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뱀과 칼.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더니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고의 현장 사진과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 한 구석에 사고를 유발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희미한 묘사가 적혀 있었다. 팔에 뱀 문신을 한 남자, 서연이 무심코 던진 하나의 기억. 조각이 수년간 풀리지 않던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음모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이다. 지혁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맹의 눈빛이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는 이제 거대한 복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이 던져준 뱀과 칼 문신이라는 기억의 조각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권지혁은 JK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그 문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국내의 모든 사설 탐정과 전직 형사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가동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문신의 주인은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해결사였다. 그는 불법 사채업과 기업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사채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친 유령 회사였지만 그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최민환. 모든 증거가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든 권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의심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혈육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였던 것이다. 그의 얼굴 위로 깊은 슬픔과 얼음 같은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말없이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최민환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권지혁과 이서연의 결혼은 예산괴로 대중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지혁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듯 보이며 공격할 빈틈을 주지 않았다. 정보, 무언으로 이용하려 했던 이서연은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뿐이었다. 최민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크고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설계한 함정은 교묘한 금융 사기였다. 그는 자신과 결탁한 이사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그는 장밋빛 전망을 담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모두 권지혁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경영 판단 착오로 몰아붙여 그를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운명의 이사회가 열렸다. 최민환과 그의 세력은 준비된 각본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의 비전을 역설했다. 권지혁에게 충성하는 몇몇 이사들이 리스크를 지적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권지혁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가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권지혁은 지루하다는 듯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진 후 의외로 쉽게 승인 도장을 찍었다. 좋습니다.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의 무심한 태도에 최민환과 그의 무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지혁이 결혼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확신했다.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계산을 읽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작전실에서 지혁이 그녀에게 진짜 계획을 설명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그래서 놈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던져준 거야.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해당 해외 파트너가 악명 높은 사기꾼 집단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사업을 승인한 것은 최민환과 그의 공범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역의 팀은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했다. 첫 번째는 방어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과 해외 비자금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금융 방화벽을 구축했다.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더라도 JK그룹의 핵심 자산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두 번째는 반격 준비였다. 최민환의 비자금 내역과 공범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여기서 다시 이서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녀는 이전 자선 파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민환 아내의 측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혼란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대화 속에서 최민환이 독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날짜와 정황을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착각한 최민환은 점점 더 대담하고 부주의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혁이 곁에서 떨어져. 그러지 않으면 당신 동생이 다시 아프게 될지도 몰라 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물론 그 통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권지혁이 있었다. 마침내 최민환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명분으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작전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벽에 붙은 거대한 보도에는 최민환의 모든 범죄 행각이 붉은 선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금융사기, 횡령, 배임, 살인, 교사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권지혁은 작전 보드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동지였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내일이 두렵지 않나?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지역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얼음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수년간 홀로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복수심 이상의 싸워야 할 새로운 이유를 주었다. 덫을 놓은 사냥꾼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동이 특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곧이어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JK그룹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민환이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과 오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총회가 시작될 무렵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권지혁과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패배자의 위축됨이 아닌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고요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소녀가 아닌 우아하고 강인한 기품을 지닌 이서연이 서 있었다. 최민환이 먼저 의장석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연설은 유려하고 설득력 있었다. 그는 먼저 권지혁에 대한 존경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위선으로 시작했다.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해외 리조트 사업의 처참한 실패 결과를 띄우고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판단 때문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교묘하게 지혁의 장애와 사생활까지 거론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복잡한 개인사가 경영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임시 의장직 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최민환의 동조 세력들이 지지를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사회자가 그의 반론을 요청했다. 지혁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오히려 지루함마저 느껴지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최민환 부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해외 사업은 처참하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민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지혁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정확히 제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의도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 순간 최민환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지혁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막대한 손실을 보여주던 그래프는 사라지고 대신 거미줄처럼 얽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JK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최민환 부회장과 여기 계신 몇몇 이사분들이 주도하셨죠. 지혁은 김 실장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범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비밀 회동을 담은 영상, 그리고 그들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공범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최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 단순한 횡령과 배임은 사실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서연과의 교통사고 현장 분석 자료였다. 사고를 유발했던 트럭, 그리고 그 운전자의 신원과
그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가 최민환의 유령 회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단상 위에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에는 수년 전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사고 현장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독사의 사진과 그가 최민환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들이 나란히 떠올랐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추악한 살인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최민환이 서연을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을 강당 전체에 공개했다. 당신 동생이 다시 아프게 될지도 몰라. 그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총회 직전 모든 것을 자백한 최민환의 핵심 측근의 영상 진술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환의 이성적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단상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권지혁 이 개자식아, 내가 너를...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사팀장이 최민환의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목소리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최민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가운 쇠고랑이 최민환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그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는 최민환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권지혁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주들을 지나 자신의 시선이 향하는 단 한 사람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무거운 안도감만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오고 갔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최민환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간 순간 길고 길었던 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혼돈이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JK그룹의 신화가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공황에 빠져 있던 그 순간 권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혼란을 잠재웠다. 그는 주주들에게 JK그룹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투명한 내부 감사를 통해 최민환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자의 희열이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의 경호 속에 강당을 빠져나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응시했고 서연은 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그들만의 공간인 채 올라탔을 때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극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무서운 속도로 JK그룹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민환의 부패 사슬에 엮여있던 임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권지혁은 오히려 이 기회를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최민환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쳐내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첩보작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영웅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챙겼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인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적인 유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지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벽과 쇠창살로 둘러싸인 구치소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민환을 만나야만 했다. 그것은 승자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차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것은 오롯이 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접견실에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최민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는 교활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역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모든 건 네 아비 때문이었어. 그가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지역은 그의 발악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들었다. 그는 최민환의 눈에서 권력을 향한 야망이 아닌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자의 비참한 자기 파괴를 보았다. 모든 말이 끝나고 최민환이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지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회사를 위해 싸운 적이 없어. 그저 당신의 하찮은 탐욕과 싸웠을 뿐이지. 당신이 만든 그 새로운 왕국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도록 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치소를 나온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푸른 잔디와 조용한 비석들만이 있는 그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곳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휠체어에서 내린 그는 목발에 의지해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섰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수년간 자신을 지배해왔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 강철 같던 그의 통제력에도 한계가 온 것일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의 위로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택은 이전과 다른 평온함을 되찾았다. JK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권지혁은 회장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그의 오랜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와 서연을 묶어주었던 계약의 명분, 공동의 적,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넓은 거실의 소파 양끝에 앉아 있었다. 이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아닌 편안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법적인 부부로 묶어준 계약서는 이제 그 효력을 다했다. 그들은 언제든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었다. 서로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은 끝났고 연극은 막을 내렸다. 이제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관계를 마주해야만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JK그룹은 권지혁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세상은 최민환이라는 악마가 남긴 상처를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했다. 저택에도
오랜만에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권지혁과 이서연은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를 마주해야만 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의 관계였다. 어느 날 오후 지혁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그 차가운 공간이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서류 봉투를 보았다. 하나는 그들이 처음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새하얀 봉투였다. 지혁의 서명은 이미 그곳에 적혀 있었다. 지혁은 이전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수고 많았소, 이서연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 그는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이혼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막대한 위자료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미술관 설립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당신이 빼앗겼던,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돌려주겠어.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올바른 방식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제는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시켜줄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비어가는 듯 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유.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뻐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지난 몇 달간 이 황금 세 장은 그녀에게 집이 되었고, 저 차가운 남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해방이 아니라 상실을 의미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서명한 곳은 위자료 수령 동의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는 지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이 관계는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되었고, 저는 제 몫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자신을 돈으로 사려 했던 세상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저택을 나섰다. 수십 개의 방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옷과 보석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엄상무에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고, 늘 자신을 경계하던 엄상무는 처음으로 희미한 존경의 눈빛을 보였다. 그녀가 떠나자 거대하고 화려했던 저택은 속이 텅 빈 조개 껍데기처럼 공허한 침묵에 잠겼다. 권지혁은 자신의 작전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떠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운 차가 저택의 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자신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를 제 손으로 내쫓아버린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간 지혁은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그녀가 사라진 공간은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도서관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스케치북의 연필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식당에는 더 이상 그녀의 조용한 식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복수의 완성이 자신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완전한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복수를 위한 그의 삶은 어둡고 차가운 심해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서연은 그 심해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었다. 그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곁에 묶어두었지만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김 실장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차를 몰아 저택을 나섰다. 서연은 예전에 살던 동네의 작은 옥탑방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캔버스를 채우는 것은 온통 공허한 풍경뿐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때 낡은 옥탑방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좁은 계단을 휠체어로 오르지 못해 목발에 의지한 채였다. 그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좁고 허름했지만 따스한 햇살과 물감 냄새로 가득한 그곳은 이상하게도 더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는 준비된 말도 계산된 행동도 없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내 보였다. 당신이 떠난 후에야 알았어. 내 복수는 끝났지만 당신 없이는 내 세상도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혼인 계약서는 찢어버렸어.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 계약하고 싶소. 나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당신의 인생의 평생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주겠소. 그것은 명령도 제한도 아닌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 앞에서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채 서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폭풍우가 그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아침, 햇살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